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저번 주에 그 금융이 좀 남았긴 한데요. 오늘 그 푸는 문제는 저번 주에 진도가 다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 풀어드리겠는데 천천히 이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우리가 그 CD 금리가 상승하면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반대로 상승을 하겠죠. 그죠?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CD 금리가 기준금리니까 얘가 그 상승을 하면 변동금리 대출도 똑같이 상승을 해요. 그죠? 그래서 맞는 우리가 틀린 지문이고요. 2번은 맞죠. 그죠? 2번은 대출 시점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죠. 왜냐면 이제 처음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되다 보니까 가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높고요. 2번만 맞아요. 다른 거 다 틀렸고요. 자, 3번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죠? 그럼 정상적인 경우는 주택 수요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고정금리에다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고정금리. 자,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인플레 위험을 발생되겠죠. 그래서 대출 시점에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다면 은행이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은행이 이제 이 실질이자가 하락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손해이고 차입자는 이익이다.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이익과 손해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출 비율이 높아지면 그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져요. 원리금에 대한 그 상환 부담이 커지니까. 그러면 은행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진다고 가셔야 돼요. 높아진다. 그 다음에 저번에 왜 염리 그 6번에 MBB라는 무기지 백본드 이건 채권형이죠. 그죠? 왜 발발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제가 야매로. 그러면 BB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매로 간다면 다 투자자한테 전가되는 게 아니라 발행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MBB는 조계상환 위험 부담을 투자자한테 전가시킨 게 아니라 발행기관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저당 담보대채권 이 MBB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모두 발행기관이 보유하기 때문에 이자율 위험, 조기상환 위험 등을 발행기관이 부담을 합니다. 발행기관 신용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 발발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발행기관이다 이렇게 야매했었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위탁관리 작년 문제인데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죠? 없고요.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용을 둘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8번. 자, 이 26회 때 작년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제를 뺏겨낸 거예요. 조기상환에다 박스 쳐보세요. 조기상환. 자, 조기상환은 시장이자율이 대출 약정이자보다 높아지면이 아니라 낮아지면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낮아지면 차입자인 기존 대출을 조기상환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옛날에 기출문제를 똑같이 뺏겨난 게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기출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지금 자세히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에 가시면 점증은 어떻게 돼요? 점증은 초기에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 원리금보다 큽니까? 제일 적습니까? 작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원금이 제일 크고 원리금 체증식이 제일 작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가시고요. 점증식이. 그 다음에 10번에 가시면 당연히 그러면 원금하고 원리금하고 1회차 월 불이백이 원리금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200, 130, 60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원금하고 원리금은 첫 회차, 1회차 월불이백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보다 크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자,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이자율이 같을 때, 자, 보세요. 향후 금리 상승에 나고 박스 쳐보세요. 자, 금리가 상승하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안 바뀌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때요? 차입자 입장은
자,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자, 여러분이 변동이 유리하겠어요? 반대로 고정이 유리하겠어요? 고정이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게.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면 차입자는 고정금리 방식이 유리하다. 당연한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12번을 가시면, 자,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죠. 만약에 소득이 감소하거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져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소득과 담보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차입자의 소득과 가치 상승이 된다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3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조정기가 짧을수록 자, 이자의 변동의 위험은 차입자한테 대출자로 전가됩니까? 우리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됩니까?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되죠. 바뀌었어요. 대출자와 차입자를 바꿔놨죠. 자, 14번.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보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제일 적게 남는 게 원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할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원금보다는 크겠죠. 그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5하고 16번을 묶어보세요. 작년 문제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작년 문제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신감을 잘 가져보세요.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은 자 어떻습니까? 제일 많은 게 원금이죠. 그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상환 방식보다 크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뀌었고 그 다음에 16번은 체증식은요 은퇴 예정자한테 적합하지 않아요. 은퇴 예정자는 오히려 이 체감식이 낫습니다. 그래서 은퇴 예정자를 젊은 계층으로 바꿔주시고요. 또 중간도 틀렸어요. 젊은 계층으로 바꾸시면은 젊은 계층은 미래 소득이 감소될 거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증가될 거로 예상된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죠? 그래서 다시 고칩니다. 체증식 점증 상환 방식은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 젊은 계층에 적합하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죠. 반드시 담보대출을 통해 대량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대출에 의한 금융이 아닙니다. 그 사업에 내포하고 있는 장래 수익성을 보고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저당 채권의 유동화의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사이트에 이제 올라가 있는 프린트를 보시면은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면 현금화가 돼요. 현금화가 되니까 유동성, 현금에 대한 유동성, 금융기관 유동성에 대한 현금에 대한 유동성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간다면 우리가 18번은 저당의 유동화가 되면 현금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현금화가 되니까 현금화가 잘 되니까 현금화가 되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유동성은 증가합니다. 유동성. 현금이 됐으니까 유동성이 증가했죠. 그죠? 유동성은 증가하고 유동성에 따른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그래야 돼요.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유동성이기 때문에 증가로 보이죠. 그죠?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해요. 유동성이냐 유동성 위험이냐. 이렇게 해서 유동성과 유동성 위험이 나왔었어요. 한 번은 유동성, 한 번은 유동성 위험.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부동산 저당 담보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은 1차, 2차가 아니에요. 다 2차 저당 시장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저당의 유동화 밑줄. 저당을 유동화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대출자는 어떻습니까? 많은 재원이 아니라 많은을 한정된으로 바꾸세요. 많은을 우리가 요거는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20번에 보시면
자, 많은 재원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죠. 많은을 한정된을 고치세요. 그러니까 많은 재원이 있으면 자기가 돈을 빌려주지 유동화하진 않아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 한정된 재원이라는 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저당 채권, 저당권이나 대출 채권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동화를 했으니까 일부 수요자 공급자들에게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고치세요. 일부를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한테 자금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가셨어야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지문도 염리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 저당이 유동하는 대출자의 금융기관들이 많은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자금을 제공해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기여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왜 1차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2차 저당시장에서 발행한 투자 상품이 2차 금리예요. 그 다음에 주택 대출 금리가 1차입니다. 그러면 2차에서 발행되는 투자 상품이 1차보다는 더 낮은 액면금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차가 더 높아야 유동화가 되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2번은 이 저당시장의 1차, 2차 시장이 24회 때 두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박스 쳐보세요. 주택자금공급시장 박스 치면 이게 자금공급시장이 아니라 자금대출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것은 주택자금공급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앞에 있는 주택자금공급시장과 뒤에 있는 주택자금대출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힌트인데요. 앞에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대출시장이겠어요? 자금 공급시장이겠어요? 대출시장이고 뒤에는 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것은 힌트가 나왔어요. 공급 동그라미 붙여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자금 대출 시장이 아니라 자금 공급 시장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금 대출 시장과 자금 공급 시장은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다가 갑자기 24회 때 새로운 출제원이 나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힌트를 줬어요. 앞에서는 대출이고 뒤에는 공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힌트로서 맞힐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용보강이 일어나는 신용보증시장 및 기타 간접투자 시장으로 또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합니다. 되셨죠? 그죠? 나중에 이제 답안은 아마 일단 여기서는 2번만 맞고 다른 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해설 같은 경우는 아마 사이트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죠? 사이트에 올라가서 그거 없으면 또 제 다음 사이트 가면 OX 문제에 제가 올려놨어요.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금융 파트 갈게요. 자, 금융 파트로 가시면 자, 금융 파트에 저번에 이제 오늘 풀었던 건 거의 다 했었고요. 50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09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거 찾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따 여러분이 뒤에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보지만 얘는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얘가 지분금융이라는 것만 나왔지 전혀 지금까지 출제가 그렇게 깊숙하게 나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신디케이트, 부동산 신디케이트는요 옆에다 지분금융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지분금융 외에는 그렇게 깊숙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분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얘한테는 가장 큰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용어예요. 그래서 일단 신디케이트는 투자자 모집형입니다. 그래서 자 갑이라는 개발업자가 A라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얘가 50억 밖에 없어요. 그럼 말 그대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를 가나다를 이제 모집하면 얘네들이 이제 다수의 소액 투자자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을 지분 투자를 하고 여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분을 갖기 때문에 지분금융이고 채권형이 아니라 지분 형태로 발행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직접 여기 투자했으니까 직접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지분금융이라는 것만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깊게 볼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깊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 신디케이트란 주로 미국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활성되기 위해서 소규모의 투자 조합을 구성한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요게 이제 중요하죠. 부동산 개발 사업에 수행하는 소구자에다가 박스 쳐보세요. 소구자가 이제 다수의 소액 투자자입니다. 소구자. 그래서 지분형입니다. 채권형이 아니라. 그래서 부동산 투자 조합을 말한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 그렇게 염리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크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적은데 이렇게 해서만 좀 보시면 되고 그냥 간혹가다 이제 모의고사 같은 뭐 타 출판사의 모의고사 같은데 나오면 요 정도만 가져가세요. 자, 우리가 투자자의 합동조합을 이룹니다. 투자자의 합동조합. 자, 그래서 개발업자하고 이 조합원이 이제 구성이 돼요. 조합원이 구성이 돼서 개발업자하고 투자자로 나눠집니다. 이따 읽어보시면 이제 개발업자를 아마 신디케이터라고 할 거예요. 신디케이터.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만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그래서 얘 책임은 유한 책임이고요. 유한 책임이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는 어떻습니까? 얘는 자기가 투자한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관리 운영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한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 그래서 야매로 좀 편법을 간다면 출제 빈도는 높진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 그냥 이 투자자는 유한 책임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남한테 보낸다가 투유로 보내죠. 투유. 그죠? 그래서 투유다. 그래서 투자자는 유한 책임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양가로 2번에 가시면 양가로 2번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부동산 개발업자가 신디케이트는 개발 사업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무한 책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보시면 투자자 밑줄.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한 출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유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유라고 외워두시면 좀 간단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매자닌 금융은요. 매자닌 금융은 우리가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한 번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의 중간 형태인데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해드릴 겁니다. 지금 하지 마시고요. 넘겨보시면 일단은 페이지 511페이지로 가시면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은 소비자한테 빌려주고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니까 음자한테 맡기고요. 밑에 보시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다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자, 그 밑에 511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를 3개 쳐놓으시고 이게 거의 시험 문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거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신디케이트 아까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신디케이트가 지분금융이고 그래서 지분은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봅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이제 나눠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지금 페이지 511페이지 하고 있죠. 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우리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나눠서 시험 문제가 잘 출제가 되는데 자 지분은 내 거고 부채는 남의 겁니다. 자금을 융통하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채라는 자체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MBS나 ABS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저번 시간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HF죠. 자 얘가 이제 저번에 1차 시장에서 A은행에서 이 저당권을 가지고 오면 얘가 MBS를 발행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저당권을 설치해 가서 발행하는 게 하나의 사채나 채권 형태로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 저당을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 투자자가 먹는 것은 이건 이 타인 자본을 조달하고요. 투자자가 먹는 것은 배당 수익이 아니라 저당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을 먹죠. 그 다음에 채권이니까 만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저당이라든지 특히 이제 담보라는 게 들어가죠. ABS도 이제 저번 시간에 자산담보부지니까 담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채금융이에요. 그죠? 부채금융 한번 볼게요. 부채금융은 저당을 설정, 그래서 부채, 증권, 채권 등을 발행해서 타인 자본 조달합니다. 자금 조달 주체는 대출기관이나 채권 투자자에게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받죠. 저당 또 저당이나 담보, 저당금융이나 이 담보대출 같은 거. 그 다음에 PF도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기초로 외부에 차입하니까 회사차를 발행하니까 얘도 PF도 부채금융인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증권 금융기관 혹은 기업이 보유를 자산을 기초로 하는 저번 시간에 MBS, ABS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MBS나 ABS 자 그래서 자산담보부증권 얘는 자산담보부증권 또는 유동화증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얘는 주택저당담보증권입니다. 얘가 좀 넓은 개념이죠. 이런 게 나오면 다 우리가 부채금융을 찍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요령인데요. 일단 번호를 매겨서 제가 찍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일단 지분금융은 아까 배웠으니까 가볼게요. 지분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가 이걸 사요. 그럼 이건 타인 자본 조달이 아니라 자기 자본 조달입니다. 그럼 얘가 먹는 건 배당을 먹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디케이트가 있지만 저번 시간에 니츠가 있었어요. 니츠. 그래서 부동산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하면 투자회사 또 투자신탁 니츠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신디케이트가 나옵니다.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놔 보세요. 여기 없는데 조인트 벤처라고 적어놔 보세요. 조인트 벤처.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 조인트 벤처는 뭐냐면 벤처의 아이템에 금융기관이 투자를 합니다. 개발업자가 은행에 가갖고 야 나 돈 좀 빌려줘. 그때 은행이 야 나 담보 있어? 없는데? 그럼 뭐 내 아이템이 있으니까 여기에 같이 지분에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은행도 저당 투자가 아니라 지분 투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분금융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때 문제 볼 텐데 공모에 의한 증자 공개 모집을 하죠. 그다음에 펀드가 들어가면 다 지분금융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볼게요. 지분금융 갈게요. 지분금융은 지분권, 출자증권, 주식 등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 자본입니다. 자금 조달에 대한 확정적 지급 의무가 없으며 투자의 투자 운용 성과를 배당이나 분배분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밑줄 쳐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 펀드, 수익증권, 신디케이트, 출자증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조인트 벤처라고 적어놓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분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물론 메자닌 금융이 좌측에 보시면 신주인수권 부사채와 전환사채 같은 건 우리가 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혼합한 겁니다. 근데 메자닌 금융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넘기시면은 512페이지 가시면 기출 파헤치기가 있어요. 기출 파헤치기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를.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여기 이것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기출 문제를 또 하나 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메자닌 금융 자체가 중간 형태여서 어렵지만은 자, 제 말씀을 들으시고 충분히 편법을 이용하는데 자,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다 암기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럼 부채금융 위주로 가세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금융은 이따 기출문제가 뭐 나왔냐면 회사채 발행이라는 게 나왔어요. 회사채 발행. 사채나 채권이 들어가면 다 지분입니다. 회사채 발행.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 상환 사채, 저번에 이제 상환 사채라는 게 있죠. 사채가 다 들어가면 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거기 밑에 보시면 3번에 MBB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MBB라는 게 공부했었죠. 자, MBB가 한글로 어떻게 되냐면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 그 다음에 이제 MBS가 나오고 또 ABS가 나올 수 있죠. ABS가 자산담보부 증권이니까 이 두 가지만 부채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 한글의 단어를 볼게요.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학문하러 온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러 왔어요. 그럼 일단은 무조건 맞히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분하고 보다 부채로 위주로 가세요. 그래서 자, 재밌게 따라보세요. 부채, 사채, 채권. 그럼 사채나 채권이 들어가면 다 부채에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당이라는 것은 저당은 내 거예요. 저당은 남의 거예요. 남의 거죠. 그죠? 담보도 남의 거니까 사채나 채권이나 저당 담보 들어가면 다 부채를 찍으십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메자닌 금융은 두 가지를 혼합한 건데 아직 메자닌 금융을 보지 마세요. 메자닌 금융은 예전에 한 번 나왔다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출문제야 제가 기출문제 또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맞히시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화이팅 하시고 여기 지분금융이 아닌 건 부채 찾으라 그랬죠. 그죠? 부채는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좀 힘을 내시고 좀 얘기해 주세요.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입을 여세요. 따라해 저당, 담보, 채권이 다 들어갔죠. 끄집어내란 말이에요. 근데 지분은 공모에 의한 증자나 신디케이트 제가 얘기했죠. 그죠? 출자, 증권 발행, 리츠에 대한 주식 발행, 펀드 있잖아요. 펀드.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제 말을 못 믿으시면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볼게요. 533페이지로 가보세요. 533으로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 부채금융을 모두 고르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분명히 ABS도 제가 부채금융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이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죠. 조인트 벤처는 아까 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어떤 거예요? 찾아보세요. 부채만. 자, 거기 보시면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유동화증권, 자산 유동화 ABS 있죠. 그죠? 이 두 가지가 부채예요. 나머지 조인트 벤처, 공모위원증자, 신디케이트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저자본이 조인트 벤처는 안 넣어놨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이 정답이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개론이라는 게 학개론이라는 자체가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 쪽으로 접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맞히는 기술이라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스킬이. 그죠? 그래서 메자닌 금융이 나중에 이제 자측에 메자닌 금융이 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나온 적은 있었어요. 사채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중간 형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따로 제가 뽑아 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죠? 그럼 그걸 암기할 필요가 없고 메자닌 금융은 나중에 얘기를 할 테고 지금은 여러분이 만약에 27에 나온다면 이 두 가지 비교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강력하게 부채를 강력하게 추천해요. 자, 한 번만 입을 여세요. 따라보세요. 부채, 사채, 채권, 저당, 담보 이런 게 나오면 무슨 금융 찍으세요? 부채. 근데 메자닌 금융이 예외가 있는데 뭐 그거 신중인수권무사채와 전환사채는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 메자닌 금융과 같이 내지는 않습니다. 출제원이 혼돈이 오기 때문에 부채와 지분은 제가 아까 한드린 것만 보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일단은 512페이지로 가셔서 요것만 하고 이제 금융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죠? 512 밑에 직접금융, 간접금융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자, 여러분이 보세요. 이걸 갖고 장난치지는 않아요. 자, A은행이 만약에 자금을 융통하는 거는 을돌이가 1억을 예치시키면 예금금리를 줘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또 담보대출 해주겠죠, 그죠? 갑돌이가 1억을 받고 대출금리를 줘요. 그러면 대출금리를 더 받죠, 그죠? 그러면 얘는 자금을 가져온 사람이어서 얘를 자금의 수요자라 그래요. 수요자라고 하고 얘는 자금을 줘서 자금의 공급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금의 수요자가 공급자한테 자금을 융통할 때 자, 직접 융통할 수 있고 은행을 거쳐서 융통할 수 있어요. 은행을 거친 것을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직접금융이다, 간접금융이다. 간접금융이고 자, 우리가 얘가 만약에 얘한테 자기 주식을 발행했어요. 채권이나. 그럼 얘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갔죠. 그럼 간접금융이었어요. 이건 직접금융이었어요. 직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부터 갈게요. 간접은 은행을 통합니다. 그래서 간접금융은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해요. 그래서 보통 저당대출이 대부분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금융은 어떻습니까? 자본시장을 통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자금의 수요자가 공급자인 직접 자금을 융통한 거죠.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을 비교해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이 두 가지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위주로 가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일단은 오늘 프린터하고 금융 파트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못 다뤄드렸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또 3, 4월 달에 좀 심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길게요. 자, 7편으로 가시면 이제 앞에 제 7편의 제목을 보시면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에요. 그래서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부동산 이용 파트와 개발, 관리, 마케팅, 광고인데요.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540페이지 이용 파트가 나옵니다. 자, 부동산 이용 파트는 문제 비중이 높질 않아요. 작년에는 아예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 파트를 제가 다음에 안 해드렸던 건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용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541페이지 가시면 거기 위에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게 있죠. 그걸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토지 이용 집약도. 토지 이용 집약도는 알아가셔야 됩니다. 토지 이용 집약도. 특히 뭐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라는 게 있는데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는 제가 아직 안 할게요. 그냥 집약적이다, 조방적인 것만 용어만 가지고 가세요. 자,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 집약적, 조방적이라는 게 많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부동산 이용 파트는 여기서 한 문제 나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파트가 그 다른 정책이나 이런 데와 연결돼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용어가 확실히 정립이 되는 식으로 그냥 여기 용어 정리를 이해하세요. 그래서 개발 파트가 더 잘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용 집약도의 용어 정도만 알아가신다. 갑니다. 토지용 집약도입니다. 자, 땅이 있어요. 땅이 제한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 요소죠. 그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많이 투입하면 건물이 고층화되잖아요. 그죠? 집약도가 높으면 집약적 토지용이라고 하고, 집약도가 낮으면 조방적 토지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토지용 집약도는 밑에는 토지가 내려가고 위에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집약적과 조방적이 도심에서 외곽이 어떻게 이용하냐라는 것만 알아가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가가 있다. 도심에서 외곽이다. 그럼 도심과 외곽이 땅의 면적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안쪽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토지를 줄이고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물이 저층화될까요? 당연히 고층화될까요? 고층화되죠. 그러면 이것을 집약적 토지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약적 토지용. 근데 외곽은요, 땅값이 싸죠. 그럼 땅값이 싸다 보니까 노동 자본을 투입 많이 안 해요. 그죠? 그럼 땅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럼 외곽은 건물을 져요,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저층화되고 농사를 지니까 땅을 넓게 이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집약도가 작아서 조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용어 정리만. 토지용 집약도란 토지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다. 이것만 가지고 가시고요. 밑에 가시면 이번에 자, 집약적 토지용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집약도가 높은, 즉 자본과 노동의 투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용을 집약적 토지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집약적 토지용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되면서 집약이 높아짐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량의 수익 비율이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건물이 이제 고층화되다가 그 한계가 집약 한계인데 아직 집약 한계는 보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542페이지 가시면 조방적 토지용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조방적 토지용은 어떻게 돼요? 집약도가 높습니까? 집약도가 낮습니까? 낮아요. 그럼 자본과 노동의 투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입체 공간보다는 이 건물 올리는 것보다는 토지의 수평 공간을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면적을 넓히겠죠. 그죠?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집약적과 조방적 토지용에 대해서 용어만 갖고 염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가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페이지 가시면 544페이지로 가셔서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은 잡아보겠습니다. 직주분리와 접근. 그래서 직주분리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직가구라는 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용어죠. 그래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직주분리입니다. 직주분리라고 하는 것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 도심이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정책 파트와 연결돼요. 정책의 직가구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죠? 직가구는 토지의 가격이 합리적수를 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도심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분리되는 원인과 결과를 찾아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원인은 일단 직주분리란 단일 도심의 주거 환경 악화, 도심의 직가구 위치죠. 이게 시험 지체에 잘 나와요. 땅값이 높기 때문에 직가구 현상이라는 자체가 정책 파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직장을 도심에 두고 근로자가 주거지를 외곽에 두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직주분리의 결과에 기억의 도심 공동화 현상, 도넛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여기에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출퇴근하면요, 여긴 낮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밤만 되면 뻥 뚫려요. 외곽으로 나가거든. 자러. 뻥 뚫리는 게 도넛 같이 생겼죠. 그죠? 이게 도넛이라고 해서 도넛 현상이고, 이걸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지면서 도심의 상주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간과 야간의 현저한 격차가 생기면서 뻥 뚫리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외곽에 나간다는 건 니은에 잠을 자러 가니까 침상 도시가 발생이 되고요. 도심 고동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고동 친다는 건 부추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동 인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고동 비율이. 그럼 당연히 고동 비율이 높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출퇴근 시간에 고통 혼잡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직주 분리가 되다 보니까 나가니까 도심의 집가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외곽의 집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직주 접근은 뭐냐면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직주 접근. 그래서 우리 직주 접근은 직주 분리 현상으로 외곽에 주거지를 두고 있던 근로자들이, 자,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교통의 체증이죠. 체증. 그러니까 지금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출퇴근에 그 혼잡이 많아져요. 체증이 심화되니 보니까 개인적인 출퇴근 비용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증가돼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도심이 환경 개선되니까 주거지를 다시 직장에 가까워 준다는 거죠. 회귀 현상이에요. 회귀 현상. 그죠? 그래서 우리 연어가 다시 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을에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오죠. 전업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그 결과를 볼게요. 결과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거 건물이 다시 들어오니까 집약화가 되면 덧층화 되겠어요? 고층화 되겠어요? 고층화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도시 회춘화라는 게 있죠. 회춘화. 하춘화가 아니에요. 하춘화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회춘화는 회자가 다시 회자입니다. 춘자가 젊어진다는 거죠. 도심이 새 건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심이 오히려 건물이 재건축되고 이 새 건물로 바뀌어서 상향여가가 된다는 이 도심 회춘화는 직주 접근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엄지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엄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직주 분리와 접근을 이제 바꿔낼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엄지 이제 좀 정리를 좀 많이 해두시고 나중에 또 제가 체크를 또 해드리고요. 도시 스프롤은 보세요.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이쪽 파트에서 찍는 게 도시 스프롤입니다. 도시 스프롤. 그러니까 도시 스프롤이 난개발이에요. 난개발. 그러니까 이 도시 스프롤이 옛날에 출제가 됐다가 최근에 출제가 한번 됐었어요.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공인중개사를 강의를 합니다. 또 월요일은 감평을 또 강의하는데, 자, 지금 국제사이버대학교 또 교수로 있으면서 제가 도시계획을 또 강의해요. 공법을 또 강의하는데, 스프롤이라는 자체를 굉장히 출제원들이 좋아해요. 교수들이. 그죠? 그래서 이 스프롤이 난개발입니다. 도시 스프롤. 그래서 도시 스프롤은 가져가셔야 되는데 다 잡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 나왔던 거와 나올 수 있는 것만 잡을게요. 자, 도시 스프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난개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프롤이라는 자체의 뜻은 지멋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개발되려면 계획적으로 개발돼야 됩니다. 근데 띄엄띄엄 개발되는 것은 난개발이죠. 그죠? 그래서 그린 벨트를 이렇게 묶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난개발은,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LH공사에 있던 사람이 이제 저랑 이제 박사과정에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강남을 개발하고 분당까지, 제가 이제 분당에 살고 있는데 분당은 조금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용인이 좀 난개발이에요. 용인이. 그래서 용인 외곽 지역 같은 데 가면은 아파트가 있는데 왜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게 난개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펜을 들어보시면 어디가 시험 문제냐면, 자,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 계획이 소홀히 해서 그렇죠. 개발도상국에서. 그 다음 밑에 오히려 저는 두 번째를 파란 색깔로 치십시오. 파란 색깔로. 두 번째 무질서와 불규칙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질서와 불규칙적으로 뻗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하고 불을 빼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 난개발은 생각해 보세요.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자, 계획적이에요? 무계획적이에요? 무질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적인 토지 이용은 이제 스프롤 방지를 또 이용한데, 자, 오른쪽에 이제 특징은 일단은 스프롤은 채용이 아니죠. 그래서 채용과는 또 멀고요. 집가 수준 표준적 이하고 2번에다가 체크해 보세요.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공업지에도 발생하죠. 근데 최근에 나온 건 동그라미 3번에 별표 쳐놔보세요.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보통 스프롤은 도심지에서 생기겠어요? 외곽에서 생기겠어요? 외곽.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프린트 문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제가 나눠진 프린트에 23회 때 출제된 게 도시 스프롤 현상은 주로 도시 중심지에서 생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외곽에서 생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특히 상업지 주거지에만 집중 중인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까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공업지 모두 발생하죠. 그죠? 다음 주에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죠. 다음 주 문제를 다 가르쳐 드리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침입적 토지용을 가지고 장난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요. 내용들은 나중에 다 제가 심화학습할 때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침입이라는 개념만 잡으세요. 자, 우리가 한 코스 도시 분들 왜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고소득층이 있는데 저소득층이 들어가서 이 저소득층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향여가인데 들어가는 것을 침입이라 그래요. 침입. 그죠? 어떤 계층. 그래서 우리가 동질적이 아니라 이질적인 요소입니다. 이질적인 요소. 그다음에 바뀌는 것을 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용어 정리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밑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침입과 계승이라는 게 있죠. 그죠? 천이를 옮길 천이라고도 하고 계승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침입은 뭐예요? 침입은 어떤 인구 집단이 토지 형태가 새로운 이질적, 자, 동질적입니까? 이질적인 개입입니까? 자,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애들이 있는데 저가 들어간 건 침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들어가는 게 침입이고요. 계승은 어떻게 돼요? 침입 결과 새로운 이용이 일정적 수준을 주로 결정에 감으로써 종래가 새로운 이용으로 교체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다 보니까 저소득층으로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계승이라고도 하고 옮길 천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합니다. 들어가는 건 침입이죠. 그죠? 그럼 바뀌는 건 계승이죠. 그죠? 자, 한 번 침입해요. 계속해요. 계속하죠. 그래서 따라보세요. 계승. 계승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다음 시간에 예고편을 때리겠는데 좀 쉬었다가 부동산 개발은 중요합니다. 이용 파트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봤어요. 근데 개발은요, 깊게 볼 겁니다. 자, 얘가요, 2문제에서 3문제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출제원들이 개발 파트를 많이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